캘리포니아주의 경제 상태가 바닥을 맴돌고 있습니다. 거의 100여만 명의 인구가 탈캘리포니아로 빠져나갔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무주택자 처우 개선 등 주 정부의 수입에 반하는 비과세, 소비자금 등이 2배 이상으로 지출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의 재정난은 당초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초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4에서 2025년에 379억 달러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업데이트된 데이터에 따르면 적자가 73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법 분석실은 680억 달러가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실제 문제는 그들의 추정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730억 달러의 부족분은 캘리포니아가 예상보다 240억 달러에 달하는 세 수입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탈캘리포니아의 인구 감소로 인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뉴섬 주지사와 의원들은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첫 번째 제안은 예산에서 120억에서 180억 달러를 주 정부의 지출 액수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을 올리거나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압력이 있더라도 세금을 인상하려면 세크라멘토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의원들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한계 속에서 납세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예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또 정부 예비기금을 사용하고 지출을 연기할 계획입니다. 로버트 리바스 하원의장은 가파른 프로그램 삭감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힘든 시기를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에서는 더 이상 연방 정부의 팬데믹 지원금을 받지 못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 소득이 4% 감소했으며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구조 계획이 구호를 제공하는 동안 유타주와 같은 주에서는 세금을 감면하여 세입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한 전국의 많은 주에서는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유타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세금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나 뉴욕과 같은 다른 주에서는 세금을 인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의원들이 일시적인 해결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출을 중단하고 예비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인 지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공공근로자 급여와 복리후생비는 주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4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을 피하기 위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예산이 줄어들면서 의원들은 교육, 의료,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세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세금과 정부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 입법 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조는 직원의 권리와 복리후생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 협상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노조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조에 대한 주 정부의 지원 액수의 삭감을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노조와 정부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파업과 시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으며 곧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는 정부의 재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당이 다른 정치인들이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균형된 예산을 집행하려면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필수 서비스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고 협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일반 주민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시민 참여는 예산의 결과를 형성하고 입법 결정과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더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변화와 현명한 재정 관리는 안정적인 예산과 경제 회복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은
당면한 문제 외에도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지역 이니셔티브와 풀뿌리 노력은 사회 안전망과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인프라와 혁신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성공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 미국에 살고 계시는 모든 한인들은 비록 캘리포니아주만 이러한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 혼란의 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복대학교가 캘리포니아 롱비치 대학과 지난달 20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은 공동학위 과정, 글로벌 현장학습, 인턴십, 공동연구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경복대학교를 방문한 캘리포니아 롱비치 대학 교수진은 CSULB의 글로벌 교육 부총장 Dr. G. 저시, 보건인문대학장 Dr. Monica Lounsbury 외 6명의 교수들이 함께했습니다. 전지용 경복대학교 총장과 김경복 부총장 및 교수진은 이날 대학본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글로벌 대학으로 뻗어나가는 경복대학교를 소개하고 교류 현황,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경복대학교 전지용 총장은 CSU 계열 대학 관계자가 본교를 방문, 실제 공동학위 및 인턴십과 같은 굵직한 협약을 이끌어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며 향후 경복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롱비치 대학 학생들과의 교류, 진로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CSULB의 글로벌 교육 부총장 Dr. G. 저시 교수는 경복대학교 실습센터가 현장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하며 향후 경복대학교와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CSULB 일행은 경복대학교 최신식 실습센터인 동물병원 임상센터, 첨단건강과학센터, 미디어아트센터, 글로벌 뷰티션 센터 등을 답사했습니다. 22일에는 실제 병원을 구현한 서울산학협력 거점 실습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시뮬레이션 실습과 컨퍼런스를 통해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음 소식입니다. 자유대한 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미서부지회 대표회장이며 미 방위군 사령관을 역임한 미국 동포사회의 보수 우파의 거장이자 재미동포 애국단체연합회 공동대표인 김봉건 회장이 지난 4일 새벽 0시 50분 향년 97세를 일기로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고 김봉건 회장은 미주교포사회를 일찍이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자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수많은 투쟁과 몸을 사리지 않은 투혼으로 많은 교포들로부터 작은 거인으로도 불리웠습니다. 6.25 전쟁 중에는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 당시 제일 먼저 11필의 기마부대 특공대로 10월 19일 평양 점령에 참여했었고 1950년 10월 25일 제1사단 11연대 11중대장으로 운산 북진 지역에서 중공군 제39군의 부대와 접전하에 중공군 포로로 1명을 체포하여 이를 미팔군 사령부에 보고함으로써 한국 전선의 중공군 개입 사실이 확인되는 공로를 세웠던 전쟁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김봉건 회장은 6.25 한국전쟁에 관한 책자도 발간했었습니다.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3년 1개월여간 최일선 보병중대장, 대대장의 직분으로 실전 지휘관으로서 중요 전투 전쟁 일지 자료들과 한국군 포로에 관한 자료, 또 국군 포로들의 비참한 삶 등 한국 전쟁에서 잊을 수 없는 각종 6.25 전쟁의 자료들로 가득 채운 실존 책자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 고 김봉건 선생 자신의 생애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1984년 도미 한뒤 재미 이북 오도민 연합회 회장, 재미 한국 6.25 참전 동지회 회장,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회장, 자유대한 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미서부지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장례 날짜는 5월 15일이며 장소는 로즈힐스 메모리얼 공원묘지에서 엄수됩니다. 56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에 빠졌던 연하남이 가슴 아픈 이별을 했습니다. 이 애달픈 사연은 호주의 한이민 변호사 마트 오슨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주인공인 104세 여성인 알프리드 웻과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근거로 호주에 머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104세 여성인 리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을 떠난 에스토니아인으로 그녀는 과거 소슨의 할아버지와 결혼했었습니다. 1996년 남편이었던 소슨이 영어 공부를 위해 호주에 머물게 되며 할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과부 리트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트와 지내며 유대감이 점점 커진 젊은 소스는 매년 호주를 방문했고 결국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리트가 92세였고 소슨이 37세였을 때 연인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소슨은 할아버지의 미망인과 건전한 유대 관계로 시작했지만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매우 의미 있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라고 관계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호주 내무부는 소슨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내무부는 소슨이 리트와 관계를 사실 만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그가 정부 기관과 거래할 때 때때로 자신을 리트의 손자라고 언급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소슨은 차별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며 나는 그녀를 할머니로 보지 않는다. 그녀를 한 번도 할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호주의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이에 나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라며 일반적으로 나이 많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 많은 여성과 젊은 남성의 경우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된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을 위해 소송 중이었던 리트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4세 리트는 알츠하이머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청각 및 시각장애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결국 리트는 2022년 9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로 강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리트 할머니와 별거하게 된 소스는 초콜릿, 딸기 등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리트가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리트는 자신의 시간이 다 되었음을 느끼고는 젊은 남자친구인 소슨에게 손을 뻗어 작별 인사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전합니다. 한편 리트의 죽음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며 5월 중순경에 또 다른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KUMC-TV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정론에 근거하고 미래에 대한 소식을 타인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많은 후원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